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입니다. 오전 11시 반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1989년에 동구 공산권이 차례로 무너지는 그 일련의 사건의 가장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역사에서 일종의 코미디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오보에 의해서 정부가 잘못 발표를 해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1989년은 천지개벽의 해입니다.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에 소련, 중국 그리고 동구 공산권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이 1976년인데 그때 동서가 다 참석을 했는데 그 뒤에 여러 정치 상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으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미국 등 서방 세계가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또 공산권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분단국가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올림픽에는 모두가 참석을 했어요. 이게 동구 공산권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서울의 모습을 본 동구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살는데 우리는 뭐냐? 결국 사회주의는 안 된다. 이런 각성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게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 때 불려졌던 유명한 노래가 손에 손잡고 아닙니까? 영어로 Breaking Down the Wall, Breaking Down the Wall.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로 나왔고, 그때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젊은이들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은 이 세계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올림픽 하면은 이것은 전두환 노태우 작품이다 해가지고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1989년으로 넘어가면은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그다음에 동독,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와르르 무너집니다. 다 유혈혁명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 무너지다가 12월에 가면은 차우세스쿠의 1인 독재가 너무나 강고했던 루마니아에서는 피를 흘리고 차우세스쿠 부부가 총살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 휩쓸리다가 보니까 이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열풍이 지나갈 때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11년 아랍의 봄입니다. 아랍의 봄 때 보면은 튜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 5개 나라가 완전히 내전 또는 혁명적 상황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89년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동독은 상당히 그래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누져 있었지만은 동서독 간에는 인적 교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더구나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텔레비전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동독 사람들은 서독으로 가기 위해서 저 헝가리에 있는 헝가리로 막 몰려가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선이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어디 서방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집단 행동을 보이고 있을 무렵에 헝가리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불법 입국한 동독 사람들은 잡아서 동독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이 협정이 되어 있었는데 헝가리가 동독에 통보를 합니다. 인권 문제가 더 우선한다 해서 앞으로는 불법 입국한 동독 사람 송환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이때부터
동독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의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농성하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뇌관이 됩니다. 뇌관. 그러면서 가을에 들어가면은 이제 동독 안에서 집단 시위가 벌어집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공산정권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네커 정권의 민주화 정도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해보니까 호네커 정권이 무력 진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력 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딱 묶은 사람이 소련이었습니다. 당시에 동독에는 소련 군대가 수십만이 주둔하고 있었고, 고르바초프는 무력 진압하지 말라고 딱 지시를 해놨어요. 이제 시위를 한번 해본 동독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9일 그 유명한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대규모 시위를 합니다. 이때 동독은 경찰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진압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은 끝내 진압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동독 주재 소련 대사 바체슬라브 고체마소프는 동독 공산당 간부 그렌츠가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호네커 서기장이 안보장관과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라이프치히로 내려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오자, 군대는 절대 안 되고 강제 진압에 반대한다고 말하고는 동독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라이프치히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동독의 배후를 봐주지 않으면 동독 정권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동독 정권이 국내에서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만의 소련군이 주도하니까 소련군 믿고 정권이 버텼는데, 소련군이 그때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의해서 무력 진압은 안 된다. 소련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체코, 헝가리처럼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동구 공산권 국가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딱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라이프치히 시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규모 저항운동으로 번지면서 이제는 정권 교체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동독 공산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네커 서기장에게 반기를 든 동독 공산당 간부들은 바꿔버립니다. 축출해버립니다. 호네커 서기장을 축출합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집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렌츠가 실권을 잡습니다. 서기장이 됩니다. 그렌츠 서기장이 동독 공산당을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데, 민주화 시위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뭘 달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어놓은 게 여행 자유화 법안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게 동독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한 큰 촉발점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행 자유화한다 해가지고 여행 자유화 법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당 회의에서. 그런데 11월 9일 사보우스키라는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이 국내외 기자들에게 뉴스 브리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메모가 들어왔어요. 여행 자유화 법안의 내용을 누가 메모를 해가지고 사보우스키한테 요걸 좀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메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은, 여행 자유화 규칙은 전국의 공안 당국에 통보한 이후인 11월 10일에 발표될 것이다. 아직 여행 자유화 규칙이 확정된 게 아니다. 그 내용은 내일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또 기자들 앞에서 뭐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잠시 좀 보류된 샤보우스키는 메모를 무시하고 오해를 했겠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를 향해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 순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여행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허가될 것입니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이 텔레비전으로 전개되는 이 상황을 본 베를린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여행 자유가 된다고 그 기억만 딱 있어가지고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을 지키는 국경 초소로 몰려갔어요.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경비병들도 난감했습니다. 이들을 통과시켜라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해버렸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그냥 개방해버렸어요. 그 순간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완전히 수십만 명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베를린으로 가고 장벽 위에 기어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혁명이 오보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통제불능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있던 동독 주재 소련 대사는 여행 자유화를 하는 건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더구나 베를린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왜 멋대로 개방하느냐고 항의했지만은 군중들이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혁명적 상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상황이 항상 앞서가 버려요. 그럼 정책이 뒤따라옵니다. 자, 이러니까 좀 더 웃기는 일은 뭐냐면은 동독 공산당은 난감했는데 가만 보니까 기정사실화가 됐다 이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뭐 언제부터 좀 기다려 주세요가 아니라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아예 막 앞으로 자유하다 해가지고 추인을 하고 맙니다. 이때 헬무트 콜 서독 수상, 아주 덩치가 큰 헬무트 콜 수상, 이분은 1980년대에 콜 수상의 웃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스개의 소재가 됐던 분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은 분이 헬무트 콜 수상입니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던 11월 9일 콜 수상은 바르샤바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구상을 합니다. 이 정책 구상이 발표가 되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11월 28일 국회 연설을 통해서 콜 수상은 이 기회를 통일로 가져가야 되겠다. 찬스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독 사람들도 통일은 아마 우리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정책을 폈던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해 노태우 대통령을 방문해서 환담을 한 기록을 보면은 브란트도 자기 생전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혁명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1월 28일 콜 수상은 국회 연설을 통해서 10개항의 로드맵이 적힌 10개항의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통일로 가는 첫째, 동서독 간의 여행을 정진한다. 동독과의 기술 협력을 정진한다. 그리고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단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보장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바꾸고 자유선거를 허용하며 중앙경제 통제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동독에 대한 지원을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지금 공산당 정권은 안 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과 상대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도 북한과 지금 김정은 정권과는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헌법 4조 위반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권이 들었을 때만 그 정권을 상대로 통일을 논의해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 4조의 명령입니다. 바로 동독이 그 원칙을 지킨 겁니다. 네 번째, 동서독 사이의 협정 공동체를 설립한다. 다섯 번째, 동독에서 자유선거를 한 다음 동서독 사이에 국가연합제적 성격의 구조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연방국가로 통합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우선 동독에서 먼저 자유선거를 해라. 그 다음에 우리 통일을 논의하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유럽 공동체가 동독과 중부, 남부, 동부 유럽의 민주국가의 개방적 자세를 취하도록 권장한다. 하여튼 이런 10개항의 선언을
함으로써 서독이 통일로 가는 길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코올 수상이. 그리고 그 1년 뒤에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독일 통일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잘된 통일입니다. 왜냐?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분단된 나라가 통일될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그 피도 어마어마하게 흘려요. 통일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다 증명이 됩니다. 신라가 상부 통일하기 위해서 그 전후로 수백 년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독일은 1년 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의 승리입니다. 코올이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죠. 부시 부자 중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딱 손을 잡고 이 기회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가지고 통일하되 나토에 남아있는다. 그리고 핵무장하지 않는다. 재래식 군사력은 38만 명 정도를 줄인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면은 유럽에서는 항상 큰 일이 벌어집니다. 워낙 독일 사람들이 저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군사적 전통이 강하니까 통일된 독일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 그리고 소련까지 어떻게 안심시켜 줄 거냐. 바로 나토에 남아있겠다. 핵무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가장 반대해야 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코올 수상에 설득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고마워해야 될 고르바초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정치적으로는 몰락을 했습니다만은 인류를 위해서 고르바초프처럼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 대사를 무력으로 막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바초프도 양해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련 사람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는 걸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또 독일과 모스크바 사이에는 산도 없고 강도 없어요. 기갑군단이 한번 밀고 들어가면은 그냥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독일이 과거와 다른 민주국가가 됐다, 자유민주국가가 됐다는 확신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미테랑 프랑스, 대처의 영국도 저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독일과 미국이 손잡고 여기에 소련이 양해를 하니까 영국, 프랑스는 그냥 불평하다가 끝났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있고 여기에 일본이 우리 편을 들어준다면은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가능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든지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기회가 와도 우리는 통일할 수 없다 하는 게 서독의 동독 흡수에 의한 통일, 평화적 통일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